오늘은 아주 반가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저랑 인연이 있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도시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심재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지?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책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이건복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 새로운 좀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대기업에서 나와서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운이 좋아서 그 대학 겸임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살고 있는데 대기업 임원 때보다 보수는 뭐 굉장히 미미하지만 다양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 이제 그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셨고 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혹은 뭐 이제 약간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책도 빨리 내시고 또 이제 기업에서 또 대표로 또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퇴직 후에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석사, 박사를 받으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 많이 만나서 회사 다니면서도 강의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회사에 임원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또 협력업체를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번에 그러면 나오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책은 제가 너무 좋아서 쓰고 있는 그런 뭐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임원을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굉장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고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를 좀 더 해서 내 존재를 아직도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 책의 프롤로그에도 있지만 이제 폐암 수술하시고 이틀 만에 현장에도 나가시고 정말 이거는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 당시에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이게 뭐 폐암 수술이 이제 흉관경이라는 거로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구멍을 3개를 뚫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하엽 전체를 드러내는 거기에 이제 암이 있어서 그런 수술이었는데 이 생체가 그렇다네요. 장기가 빠지면 거기에 물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차면 복수고 가슴에 차면 흉수인데 흉수가 이렇게 차 있었는데 자꾸 이 호흡 운동을 해서 폐를 늘려서 그 하엽을 채우고 이런 과정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만에 무리하게 회사를 나갔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찌뿌둥하다가 갑자기 어떤 쾌감 이런 게 몰려오는 거예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보는데 이 수술 큰 자국 그 뺀 자리에서 물이 그냥 거의 콸콸 나내지만 쭉쭉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빠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처에 제가 이제 분당 근처에 살아서 서울대에 전화했더니 안 된다 수술한 데를 가라 그래서 급하게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뭐 재봉합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그 책임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 멈추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야 되고 그냥 해야 되고 사실 이 수술도 숨기고 했어요, 회사에. 추석 연휴쯤으로 잡아서 뭐 개인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도 이 봉합한 부분, 저녁에 있었던 그 이슈도 숨겼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진단금을 줘요. 그러니까 암만 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얘기만 해서 야 몰래 갖고 와 하면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혹시 소문 날까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무모하게 했는데, 지금 후배들,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픈데 조언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꼭 연관되는 것 같진 않으세요? 일단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쨌든 멈추는 법을 몰랐고 자기 몸을 못 돌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도시의 어떤 구조들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 쪽으로 지금 박사 학위도 논문도 쓰셨고 또 이번에 책도 AI 도시 자연을 담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살아오신 삶과 있었던 뭐 기억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도시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또 세 권의 책을 계속 도시에 관련된 책을 내시게 됐는지. 그 세 권의 책을 도시에 관련돼서 냈는데 내용들이 이제 조금 지난 두 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대표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 작가님은 좀 책을 재밌게 쓰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책은 메타버스 시티라는 책이었는데, 그거는 첨단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뭐 윤택하게 만들자라는 거고, 컴팩트 네트워크가 두 번째 책이었는데 지방 소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한번 좀 해결해 보자라는 책이었고, 완전히 도시였는데 이번에는 책이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AI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 도시가 분명히 배경이 되지만 배경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촬영 때 작가님을 뵀을 때랑 지금과 가장 큰 차이가 책 제목도 그렇지만 AI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뭐 지금 인류사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컴팩트 시티 뭐 혹은 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뭐 인구 소멸, 지방의 소멸 문제, 이런 거대한 흐름에 이 AI의 등장이 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의 변천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소수의 컨트롤 타워에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관리해 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완전히 인간이 개입이 돼야 되고, 스마트 시티가 그 다음에 왔잖아요.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 센서로 IoT 센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진화하고 발전을 하는데, 결국은 통제하거나 최종적으로 제어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AI 도시는 그 사람의 제어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면서 점점 그 도시 자체를 효율적으로 자꾸 정답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의 제어 없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그 캐치해낸 거는 우리 사람의 행동들, 차량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화 돼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횡단보도에 20대의 젊은 청년이 건널 때 25초가 걸린다. 그러면 30초 만들면 모든 사람이 건널 수 있겠다고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호등을 만들고 전멸을 하게 만드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늦게 건너잖아요. 그러면 AI가 판단하기에 저거는 트래픽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게 되고, 또 차량도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뭐 신호에서 버벅거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트래픽이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고 CCTV에서 조금의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면 그건 바로 문제의 범죄와 또 연결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좀 썼고, AI가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그 두 권의 책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도시와 방향에
방향에 있어서 이 AI의 등장은 기존의 방향을 그냥 더 가속화시키고 촉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방향성이 크게 변하는 뭔가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효율을 찾아가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거기보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진화에는 과정이고 거스를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화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 그런데 관심을 가진 책이 이 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AI 제목을 이제 쓰셨는데 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약간 이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풍수에 대한 뭔가 생각,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풍수란 게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 풍수의 근저에 깔린 내용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 확실히 예전에 저도 이 책에서 봤는데 어디 그 매스컴에서 봤는데 그 서강대의 독서왕 서강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려서 뭐 상까지 받고 매스컴에 떴던 우리 이건복 대표님답습니다. 사실은 찾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근저에 풍수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전 회사에서 아버님처럼 모시던 명예회장님 거의 뭐 같이 7년 동안은 같이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실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모시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또 책임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풍수사를 섭외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3대 풍수사의 수제자였던 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 한 80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땅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 4일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이 죽은 사람의 땅이나 결국은 산 사람의 땅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바람이 들고 물이 앞에 잔잔하게 머물고 또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이 들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풍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태종이나 세종 그리고 영조, 정조 뭐 이런 분들이 풍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제왕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무학대사나 정도전 이런 분들도 결국은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풍수의 이론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이 양반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저는 최고의 과정을 1년을 했어요. 그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풍수에 대해서 미신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집 좋아. 이 집에서 살아.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집 좋아. 그냥 살아. 이 집에서는 당장 이사해야 돼. 왜요? 6개월 만에 이사해야 돼. 폐가 망신해. 그래서 왜요? 그러면 못 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풍수를 한번 연관시켜서 뭔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게 또 이 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데 확실히 독서왕이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풍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미신, 뭐 비과학적인 거, 혹은 뭐 근거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도시학 박사로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아까 데이터화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삶을 데이터화하고 뭔가 이 자연의 도시의 형세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정말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 뿐이지 그 밑에 근저에 깔리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설명하는 것에는 일맥상통하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묘지 풍수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화장 문화가 거의 100%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묘지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풍수에서는 양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택 풍수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도시에 집을 짓고 집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놓으면 좋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도시를 어디에 그 조성하면 좋고 핵심 혈이라는 거는 어디에 두면 좋고 이런 내용들로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근저로 해서 도시 계획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책에서 이제 자연은 최고의 알고리즘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저의
얘기를 하나를 하면 R&D 센터를 우리가 만들 때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R&D 이 부분, 연구 부분은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와요. 예전에는 저 시골에다가 연구소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서 연구해 그러면 됐는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데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은데 여러 가지 수도권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 하나를 이렇게 쳐서, 옹벽을 쳐서 밑에다가도 건물을 짓고 위에다가도 건물을 쳐서 가급적이면 많은 연구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거의 200m의 길이에 한 20m의 옹벽을, 수직 옹벽을,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옹벽을 만드는 그 자리가 제 연구소에 근무할 때 연구소 임원실 관리 임원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주차장이었고 그 작은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샘물이 쫄쫄쫄쫄 흘렀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좀 오버플로우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 옹벽을 치면서 그 부분을 기술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배수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옹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200m에 20m 높이의 그냥 수직 옹벽이 됐는데, 장마철이 되니까 제가 우려한 그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흙이 조금씩 나오고 제가 굉장히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해서 맡기는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AI는 계산을 하고 하지만 자연의 원래의 길, 그 길은 언제든지 계속 통하고 있고 그걸 틀어막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도 데이터를 다 집계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화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그 자연이라는 게 사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AI가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삶에 적용을 하고 도시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연은 가장 최고의 알고리즘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의 도시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강이 이제 동서로 흐르는 강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 동서로 흐르는 강 자체가 사람이 문명이 탄생하고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알고리즘이다 네. 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해요.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일반적인 대학을 나오고 그 뭐 그렇게 썩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요. 뭐 중창단을 한다, 뭐 글을 쓴다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늙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취미가 이 논문들 서치하는 게 취미인데, 쭉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선진국들의 강들은 동서로 흐르고 후진국들의 강들은 남북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봐서 왜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는 없어요. 그냥 선진국의 강은 템즈강도 이렇게 흐르고 세느 강도 흐르고 독일의 강도 흐르고 모스크바의 강도 다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데, 우리 동남아시아의 후진국들은 대부분 남북으로 흐른다. 그래서 왜라고 연구를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찾아봐서 제가 한 결론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뜨고 물이 동서로 흐르면 계속해서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남향이 이제 계속 직각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남북으로 흐르는 강은 생활권을 분리하잖아요. 동과 서를 분리를 하고, 또 남북으로 흐르면 이렇게 해가 돌면서 계속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뭐 적게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AI의 알고리즘으로 넣는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이제 추천해서 띄워주듯이 네. 너네 도시 어디에서 시작할래 했을 때 그런 이제 동서로 흐르는 지역들을 이제 띄워줘서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도시인데 거기는 보면 낙동강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도 이제 책에 담았는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이 번성한 도시,
뉴욕이잖아요. 네. 뉴욕의 허드슨강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 제2의 도시였고 전쟁 중에는 우리 최고의 그 수도였는데 낙동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합수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합쳐지는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큰 공항들은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모든 그 기운들이 뭉치고 교류하는. 그래서 허드슨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큰 대양을 만나 가지고 합쳐지고 거기엔 또 고기들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합쳐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거기가 더 발전을 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을 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논문에서 서치하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그 반도체 생산하는데도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자연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거스를 수 없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털을 잡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이제 어디가 발전해야 했을 때는 항상 이 강이라는 거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4대 과거에 4대 문명의 탄생지도 모두 강에서 왔고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그 물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